요약집이 나왔죠? 요약집 아직 안 받으셨어요? 요약집 있는 분들은 요약집으로 오셔도 됩니다. 예? 예. 예. 나한테 뭘 물어봐? 수업은 기본서로 나가요. 기본서로 나가고, 요약집은 이제 5, 6월 달에 나가야 되죠. 요약집은 5, 6월 달에 나갈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로 이번까지는 가고,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천천히 사도 되죠, 뭐. 요약집 순서를 이 교재 순서하고 맞춰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내 요약집 순서는 이거 아닌데, 우리 기본서하고 순서를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약집을 아마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면 이제 구입하셔갖고 수업 들을 때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요약집 보면 훨씬 보기는 편할 겁니다, 더. 페이지 수가 많아요. 요약집이 169페이지나 나와 있는데 지금. 자, 그럼 기본서 210쪽입니다. 오늘 여기 나갈 차례 맞죠? 210쪽. 자, 210쪽 기본서 211쪽에 개공 등의 윤리 의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무로 들어가는데 내용은 조금 이제 그렇지만은 시험은 쉽게 풉니다. 법제 29조 제1항을 읽어야 됩니다. 29조 제1항. 개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죠. 전문 직업인으로서 지녀야 될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를 유지의 밑줄이에요.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자, 그래서 신의 성실 밑줄이고요. 공정 중개 관련 업무 수행 밑줄입니다. 자, 그럼 이 의무는 누가 부담하느냐만 주의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보조원한테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품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상식 있는 태도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가 개공과 소공도 역시 부여가 되어 있는데 중개보조는 당연히 이 의무가 없죠. 왜 그러냐면 중개보조는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신의 성실한 말이 우리 법에도 명문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바로 이 얘기고,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중개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판례의 태도인데 요즘 공동중개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갑의 개업공사는 A였고요. 을의 개공은 B였거든요. 둘이 협력을 할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A와 갑은 중개계약 당사자니까 당연히 신의성실 의무가 있어요. 근데 자신과의 위탁관계가 없는 을입니다. 이자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B 역시 을한테 신의성실 의무가 있고요. 요 갑한테도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말해요. 이 둘이 만약에 을에게 손해했지 않습니까? 그럼 연대할 책임을 지는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판례가 이걸 정리해줬어요. 그래서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의 상대방이죠 지금. 그래서 의뢰인과 거래하게 된 상대방에 대해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해줘라 그랬어요.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너는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의 성실원 측은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바로 신의 성실한 공정중개 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거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조문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해석상 인정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이 되고 있고요. 이 선관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불러요. 그럼 선관주의라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선관주의의 개념은 그거예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속한 그룹에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되는 주의력, 이것이 선관주의예요. 개념이 잘 안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판례와 학설에 의해 인정됐거든요. 그럼 이거 인정된 근거가 뭐냐면, 자,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이사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럼 이 위임은 사무처리 계약이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임감님이 따더라고 시켰어요. 변호사 사무소에 소송 맡겼잖아요. 이거 위임계약이에요, 다. 그럼 위임은 사무처리를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물건의 판매를 위탁하고 있죠. 중개사물의 판매를 위탁해요. 그러니까 둘이 구조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임에 있어서 타인에게 사물을 처리 맡긴 자, 이 맡긴 자를 뭐라고 합니까? 위임이라고 부르고, 사무처리를 맡은 자를 수탁자라 불러요. 수임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수임인의 지위와 개공의 지위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자는 사무처리자고, 그 다음에 개공은 물건을 판매하는 자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둘이 지위가 비슷한데, 민법상 수임은 어떠한 주력이 있냐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사무처리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공사가 그 지위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공 역시도 이 의무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 위임과 유사하므로 수임이 지는 선관지 의무를 개공 역시도 부담한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의 논리였고요. 그럼 선관주의를 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개공한테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손해봤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게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 갑이란 자가 기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어요. 이거 내 아파트거든? 팔아달라 하고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이 A는,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가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소유자 확인 방법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봅니다. 그 다음에 이자에게 주민증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둘이 확인해 봤더니 일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의자로 인식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는 것은 최소한이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다. 누구라는 기본이고 우리 개공은 전문 직업이라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와 주민증 외에도 등기 권리증을 더 확인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야지만 이게 선관주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는데 권리증을 되도록이면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증만 확인해도요. 대다수의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이 주민증 이거 위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리증은 보안 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위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권리증 손님들이 잘 안 갖고 오죠? 갖고 오라면 잘 안 갖고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권리증을 꼭 확인해보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돈 들어가기 전에 확인한다는 거 아시죠? 돈 들어간 다음에 권리증 확인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증은 되도록이면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리증 확인 안 했다.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럼 개공한테 7, 80%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손해배상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판례까지 전부 다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자,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비밀윤수으로 들어가죠. 거기 214쪽에 법제 29조 제2항이 실려 있습니다. 기업공인중개사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죠. 기업공사 등은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고요.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기업공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받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비밀준수인데 그 전문 직업인들은 대다수 비밀준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적용 대상에 누가 들어갔냐면 개공 등이라고 그랬죠. 그럼 개공 등이란 표현이 또 등장했는데 개공 등이란 표현은 중기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말하죠. 그래서 개공, 소공, 법인의 임원사원, 중개보조원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업 종사 전체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죠. 이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외한다 이랬어요. 그럼 이 얘기는 만약에 고지할 의무,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키는 것과 충돌했다. 그럼 이때는 우리 고지 의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이거 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는 비밀 준수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고지 의무가 이때는 먼저고요.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비밀로할 가치가 없는 거죠. 나아가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민사 절차나 형사 절차상 개공 등께서 증인 출석하는 거예요. 그럼 증인을 출석하면 증언의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안 지켜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세법상 세무서를 당한다. 그럼 이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준수 기한에 관한 문제인데,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알게 된 비밀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업무를 떠난 후까지도 지켜줘야 된다. 그럼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든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직을 사임하든 끝까지 무덤에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했으라고 그랬죠. 자,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 마지막으로 비밀준수물을 위반했잖아요. 그럼 이때는 1년 이하의 즉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1-1이에요. 1-1인데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가 그 뜻이죠.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죠. 그럼 이 의사가 누구 의사냐? 비밀을 누설한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그 의사표시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우리 형법상의 범죄가 폭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명예훼손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그럼 사람 지업해갖고 경찰서 잡혀갔다. 그럼 피해자가 합의하러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피해자가 합의보면 합의서가 써지잖아요. 이후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내용 딱 들어가면 이 폭행으로 절대 처벌을 못해요. 그렇듯이 비밀 누설죄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저 개공 등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나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처벌을 못해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다. 그럼 비밀 누설당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으면 처벌된다는 뜻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된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처벌합니다. 명시적으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때만 처벌하지 못해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다.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이거. 공인사업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는 무엇이냐? 이걸 물어봤어요. 반의사 불벌죄. 그래서 비밀 누설죄였죠. 25회 때도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는데 작년에 또 물어봤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 정도 가볍게 이해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누설, 고지를 해야 되느냐,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반의사 불벌죄였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있잖아요. 취지가 그거예요. 우리 법 취지가 되도록이면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정보를 고지를 하란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물건에 화재가 난 사건이 있다. 고지하는 게 맞죠? 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전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라면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고지해 주는 게 맞고요. 화재 사건 고지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고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강력 사건이 있었다. 그것도 고지하는 게 맞겠죠.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는데 그 집주인만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손님한테 고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일. 그런 데들은요, 이분들이 들어가게 하시면 돼요. 기가 더 센 사람이 들어가면 되죠. 밤에 잘 때 계속 내발레라 그러면 기가 진짜 센 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천도제를 지내주든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 들어갑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작위 의무. 이거는 금지행위를 작년에 안 물어봤거든요. 이거 원래 매일 출제예요. 근데 작년에 이제 안 물어봤기 때문에 올해는 물어볼 게 거의 확실한데,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게 주 타겟이에요. 자, 그럼 법제 33조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 등은 다음 각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공 등이란 표현이 나왔죠. 또 등이란 말의 동그라미고요. 자, 그럼 거기까지 그거 하나만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동그라미 2가 있습니다. 이게 2항이죠. 구호 다음에 2항. 찾았어요? 누구든지 밑줄이고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밑줄이에요.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밑줄이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방법으로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금지행위의 그 기본 1항과 2항을 읽어봤는데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해두세요. 우리 법 제33조에서 금지행위가 지금 33조 제1항은 뭐라고 그랬냐면, 개업공사 등은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계획공사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하여서는 아야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중기업 종사자 전체는 이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공 등의 금지행위예요. 그럼 33조 1항은 계공 등은 다음 각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일반인이나 무등록업자에게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33조 제2항이에요. 3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계공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거는 계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예요. 그럼 이거는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에 금지행위에 해당되면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거 필연적으로. 그러면 이 처벌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 맨 뒤에 있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처벌에 대한 내용은 감만 잡고 가는데 일단 계공 등이 금지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계공이 만약에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계공 등이 금지행위를 합하면 처벌을 받는데 기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중에 한 가지를 해버리면 이 계공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저는 임치라 부른다고 그랬죠. 임치고 만약에 소공이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를 했잖아요. 계공 등의 금지행위를 했잖아요. 소공이. 그럼 소공이 하면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사처벌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계공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9가지였는데 1호에서부터 4호까지 이게 바로 이제 매무, 수, 거로 암기할 건데 매매업, 무등록업자와 거래, 보수초가 거짓된 언행이 걸렸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면 1-1이고요.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거리, 투기조장행위, 시세교란행위, 단체구성, 중개제한행위 이게 증직투시단인데 여기에 걸리면 3-3으로 처벌합니다. 형사처벌이.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강제 방해거든요. 계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는 모두 3-3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재도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꼭 암기해야 되고 이거는 두음자를 따서 암기할 거예요. 그래서 3년짜리 대다수 3-3을 얘기하거든요. 3년짜리 대다수가 금지행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지행위는 두음자를 따서 이제 암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제재 때문에 그래요. 제재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금지행위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18쪽에 이제 첫 번째 금지행위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럼 매매를 업에 밑줄 그으시고 매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뭐. 자, 매매업 첫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일을 했으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매매업이요. 금지행위? 아니다. 일단 중개대상물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된대요. 그럼 업이란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성을 띠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줘야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영리성 있는 행위를 했다. 그럼 이게 바로 이제 매매업이었습니다. 이게. 그럼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사서 을한테 팔아치우고 병으로부터 사서 정한테 팔아치우고 사고 팔고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자리에 처음 들으신 분들 계시는데 우리는 중개를 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매매업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매업을 개공한테 허용해 놓으면요. 그 알고 있는 정보를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투기를 주장하고 가격 상승을 계속 초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매업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금지행위가 우리 중개사물 매매업이에요. 그럼 매매업이 금지가 돼 있으니까 임대업도 금지되는 행위냐? 임대가 있는데 임대업은 금지되는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매매업만 금지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정도.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험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이제 봐줘야 되는데 참 모의고사 봤다면서요. 이제 첫 모의고사가 시작됐나요? 뭐 어려웠다고요? 중개법 어려웠습니까? 아니 지금 첫 모의고사에 중개법이 어려웠다 쉬웠다 이런 느낌을 가신 분은 공부를 좀 하신 분이겠죠? 첫 모의고사 공부 처음 하시는 분은요 어려운지 쉬운지도 몰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 이제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1차 과목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테스트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1차 과목을 위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문제를 푸나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고, 그 미리 당부컨대 말이에요. 우리 과목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득점해야 된다고? 80점 이상. 근데 모의고사에서 80점 이상 득점하잖아요? 잘못하면 시험장은 100점 맞아, 이거. 그럴 필요 없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루하든 좌루하든 6점만 넘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1차 과목에 평균 내가 6점을 넘기고 싶다. 모의고사에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모의고사는 대다수 본 시험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아니면 많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평균 60점을 계속 넘긴다. 그럼 이분은 무조건 합격이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1차 과목 우리가 대충 잡기를 뭐 평균 50점 정도 맞으면 되지 않겠느냐. 모의고사에서. 그 다음에 2차 과목 평균 70점 정도 이제 이렇게 맞추면 우리가 시험장에 넉넉하게 합격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중개법 정도는 모의고사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70점 이상을 넘기면 80점 이상을 득점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대다수는 내가 시험장에 갈 때까지 중개법을 한 번도 80점 못 맞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못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중개법의 최고 득점은 시험장에서예요. 최고 득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가 지금 어땠는지 내가 문제를 못 봤는데 어쨌든 모의고사는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벌써 모의고사를요, 지금 우리 3월 말이죠. 올해 내가 모의고사를 7번이나 했어요. 7번이나. 나 아주 환장했다니까. 모의고사를 7번이나 했다고 내가. 지금 여태까지. 7번 문제가 다 달라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 이거. 또 내야 돼 지금. 참, 올해 한 모의고사 한 20번 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죽겠어요 아주 진짜.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요즘. 이게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야. 말도 하기 싫은 거야 아유 그냥. 그래갖고 이게 월요병이 또 도졌구나. 내가 여기 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월요일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나오면 이제 월요병이 초창기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이제 몸이 지쳐가나 봐. 그래서 월요병이 걸려갖고 아침에 나오는데 운전하기도 싫은 거야 그냥. 누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모의고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얘기 점수에 그리고 이제 차츰차츰 모아놨다가 공부의 탄력을 받아가면서 이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겁니다. 아셨죠? 모의고사는 문제가 어려웠던 쉬웠던 선생님들이 공력을 실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내요. 대충 내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그래서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시험 경향을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서 내는 모의고사들은 이제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도 우리 학원에서도 지금 박무각식 모의고사 중에 시험 경향을 중개법 완전히 경향을 벗어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그게 후반부에 그랬죠, 작년에. 후반부에 그러는 바람에 시험 경향과 완전히 동떨어진 문제가 나온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그게 중개법에서. 한 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때 하도 속상해하길래 내가 그랬습니다. 그 문제 버려버리라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모의고사 이제 대다수 선생님들이 공력을 실어서 내요. 그러니까 나중에 쭉 모아놨다가 풀어오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지금 1차에 주력을 하고 있으니까 2차 과목은 정상적인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작년에 하셨거나 지금 2차만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다 테스트 해나가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얘기가 좀 3,000% 받았는데, 매매를 업으라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다음 두 번째 금지행위,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제목을 이렇게 붙이는데 219쪽에 있죠? 맨 밑에. 자, 보시면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의 밑줄이죠.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거나 밑줄 그으시고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합니다. 명의를 이용, 여기에 밑줄이고요. 그리고 말미에 무등록업자와의 거래라고 메모하시고 무자에 동그라미 치세요. 무자에.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그렇게 해놓고 무자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거 왜 동그라미 치는지 아시죠? 제재 때문에 두 문자 따서 한 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등록업자와의 거래인데 대전제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아야 되죠. 알면서 이자를 통하여 중개 의뢰받는 행위가 금지가 되어 있고, 다음으로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요. 두 가지 행위가 다 금지가 되어 있는데,
그럼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다는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중개대상물을 소개받는 거예요, 개공이. 소개를 받는데 이 과정에 무등록업자를 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고, 이자에게 명의를 이용케 했다. 그러면 갑을 간의 거래를 무등록업자께서 소개했는데 계약서를 써주게 됐습니다. 근데 자기 명의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요 A 명의를 빌린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넣어준다는 얘기죠.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등록업자와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이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이 금지가 있다는 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업무 활동을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대전제가 뭡니까? 알면서 해야 되죠. 그럼 무등록업자와 거래했다가 걸렸거든요. 오리발을 사정없이 내면 되죠. 몰랐다. 알았다는 건 검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면서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럼 무등록업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 물건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질까 안 따질까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를 통하여 중개를 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지행위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금지행위로 갑니다.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20조에 지금 3번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으로도 법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하는 행위. 자, 그래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 여기에 빛을 긋고 숫자에 동그라미 쳐야 되죠. 수. 그러면 이건 뭐 보수 초과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수 초과 행위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동그라미를 쳤고요. 그러면 명목을 따지지 않아요. 고마워서 주던 사례로, 주던 요구해서 받던 어쨌든 우리 법이 정해놓은 그 법정 중개 보수 한도가 있거든요. 실비 한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것을 받는 게 전부 다 금지예요. 그러면 뭐 현금으로 더 받았다. 법정 보수 외에 그럼 이건 똑 떨어지는 보수 초과죠. 현금으로 더 받지는 않았지만 뭐 백화점 상품권을 받았다. 보석을 받았다. 자동차를 받았다. 전부 다 해당된다. 어떤 식으로든 더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린 이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이라도 더 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1-1이에요. 이게 1-1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꼭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점이 뭐냐면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이 있습니다.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은 이거 중개를 하겠습니까? 아니라겠습니까? 아니라겠죠. 그럼 분양대행이나 컨설팅에 대한 보수는 중개보수규제 적용이 없어요. 그러면 분양대행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아도 이건 초과에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 시험에서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되는데 실제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해주고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하여 받은 행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난쳤죠 지금. 근데 이거를 못 봐버리면 바로 보수 초과처럼 보이죠 이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상가에 대한 분양대행을 해주고 그 보수를 받았어요. 이건 한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낸다는 얘기예요. 상가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를 초과해 받아요. 이렇게 분양대행을 해주고 그럼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볼 일이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보수 초과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중개가 아니니까 이에 대한 보수 아무리 많아도 초과에 걸릴 일이 없고 그 다음에 권리금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상가 거래할 때 권리금 지금 부수와에 거래되고 있죠. 그럼 권리금 거래 소개했거든요. 이거는 권리금은 중사물이 아니에요. 그럼 이에 대한 거래를 소개하고 보수를 아무리 많아도 이건 초과에 걸릴 일이 없다.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당좌수표 사건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당좌수표는 그겁니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계수표 같은 걸 발행하는데 중개를 해주고 보수로 당좌수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액면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죠. 이게. 그리고 좋다고 받았는데 후일 이걸 은행에 가서 교환해야 되죠. 그래서 교환하러 갔거든요. 교환하러 갔는데 이게 부도 처리된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급정지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개공이 한 푼도 여기서 보수를 못 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개공이 주장하기를 이게 부도 처리됐으니까 나는 실제로 못 받았다 한 푼도. 그러니까 나는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 초과냐 이 문제가 생겼고 또 하나 주장을 개공이 뭐라고 했냐면 의리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지급한 금액도 없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없으니 손해를 안 입었지 않느냐. 그래서 중개의뢰인의 손해 발생이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되느냐. 의뢰인이 손해 입어야지만 금지행위가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점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우리 금지행위의 본질은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목적이 있다.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이미 당좌수표를 액면금을 초과하는 받는 순간 이건 금지행위가 완성이 된 거다. 9일 이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대로 의뢰인에게 반환됐다라도 금지행위 틀림없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럼 보수 초과라는 얘기죠, 이거.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개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냐. 이 점은 우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함의 목적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손해를 입든 안 입든 금지행위 성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해갖고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그럼 결론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어요. 당좌수표 사건이라고 나왔거든요. 당좌수표. 그럼 이건 보수 초과다 아니다. 초과다. 의뢰인의 손해 발생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점 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 221쪽에 동그라미 4번을 보시면 순가중개계약이란 말 나와 있죠. 동그라미 4번. 221쪽에 동그라미 4번. 찾았어요? 자, 요거 이해만 해야 되는데 중개업법 시절에는 순가중개계약을 잘 물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사법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 부분을 안 물어보고 있는데 순가중개계약 이해는 해 두셔야 돼요. 개념이 좀 어려운데 용어가 어려워요. 이 순가중개계약은 일본식 표현인데요. 이겁니다. 이 토지를 갑이 갖고 있는데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하면서 내 손에 5억만 쥐어달라. 나머지 차익은 모두 가져라. 이게 순가중개계약이에요. 또 사는 쪽에서도 가능한데 나는 예산이 5억이 있다. 이 토지가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이걸 구해주되 이거 차익은 모두 중개보수로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가중개한 그거예요. 의뢰인이 최저가나 최고가를 정하여 중개 의뢰하고 그 차액을 중개보수로 지급하는 형태죠. 실무적으로 순가가 일어나는 현상은 입금가 5억이다. 입금가. 손님이 이걸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거 순가죠 지금. 그럼 별도로 보수를 물을 생각도 없으니까 이거 5억 입금시켜. 나머지는 네가 다 알아서 해. 이 얘기죠. 또 인정. 이렇게도 불러요. 인정. 그래서 5억에 팔아주고 나머지 차액은 전부 다 알아서 해라. 다 순가예요. 그러면 순가중개계약을 중개의뢰인과 체결했거든요. 그럼 이거 순가중개계약 체결만 가지고는 이거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로 안 넘기면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가중개계약 체결 가지고는 절대 금지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나중에 초과했어요. 그래갖고 수식했다.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그럼 이제 금지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은 당연히 금지되는 중개계약은 아닙니다. 근데 일반론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 차액 부분이 법정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걸 안 넘기면 순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순가중개계약은 당연 금지되는 게 아니다. 이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5번이 내용이 바로 이제 분양대행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이해만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과보수의 효력이란 말 나와 있는데 이거 미리 짚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의뢰인과 개공이 법정 한도가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거예요. 초과 약정했죠 이거. 그럼 초과 약정은 전부가 무효일까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일까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다.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거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초과보수 약정은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이고요. 이거.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2번에. 소정 최고액을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그랬죠?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고, 그러면 초과하여 받았다. 그럼 이거 반환해야 되겠죠? 무효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금지행위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로 들어갑니다. 해당 중개사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에 미칠 것이고, 거자의 동그라미예요. 그 밖의 경우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렇지 않으니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냐면 거래상 중요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럼 거래상 중요사항이 주로 뭐냐면 주로 확인 설명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확인 설명사항 공부하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다. 그럼 이때는 금지행위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확인 설명사항 모두가
다 거래상 중요사항이 되는 건 아니고 이 정도는 중요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알았더라면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돼요. 그러한 사실에 대해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제 금지행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요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한 판례가 있거든요. 이 거래상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한 정보 있죠. 가격에 대한 정보도 거래상 중요사항이 될 수 있다. 라고 최근에 판례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정보도 거래상 중요사항이 있다.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했는데 이 물건 자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고 우리 하급심에서는 계속 시세 정보 있죠. 시세 정보를 만약에 속였다. 이건 전부 다 거래상 중요사항으로서 이거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 이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해 두시는데, 그럼 나머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물건에 대한 소송 제기된 사실을 숨겼어요. 그럼 이거 거짓되는 게 맞죠?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거래시켰습니다. 거짓되는 게 맞죠? 전형적인 유익이고, 개발 제한구로 묶여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로 묶이는데 거래가 한산해지는 거죠.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 토지를 매수하면 내가 1년 내에 2배로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살려는 사람도 없는데 이거 매수하면 내가 고가로 다시 팔아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는 게 맞겠죠? 이게. 그래서 이 정도도 이해하시고. 또 매도인과 우리 개업공사가 짭니다. 매도인과 짜고서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아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에게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고 그 차익을 매도인과 나눠 가집니다. 이거 거짓된 언행이라고 했죠. 그럼 다소 비싼 값에 팔았다에 금지행위가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에 불법성은 어디 있냐면 매도인과 짜고 쳤다는데 불법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거짓된 언행의 사례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중개 의뢰인한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럼 중개 의뢰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근데 의뢰인의 손해 발생은 금지행위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근데요, 거짓말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까지 입혔다. 그러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죠, 이거. 그럼 형법상의 범죄라고 하는 거죠. 형법상 이게 뭐예요?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지금 거짓된 언행은 1-1이거든요. 1년 이하의 적도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 사기에 걸리잖아요. 사기에 걸리면 이건 10년 이하의 적도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훨씬 세지죠, 지금. 근데요, 실무적으로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다 사기로 가요, 이거.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면 사기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가 1년짜리 4가지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과, 거짓된 언행. 그래서 매무수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1년이고 나머지는 다 3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3년 이하의 적도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5번째 금지행위요. 223쪽입니다, 지금.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증서 등에 밑줄 그시고 증자의 동그라미 이것에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에 밑줄 그시고 그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매매를 업 밑줄이에요. 자, 그럼 5번째 금지행위 결국은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이게 이제 증입니다. 증. 그러면 이게 중개가 뭔지 매매업이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서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여기 말하는 증서가 뭐냐? 이게 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래요. 그럼 이 증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데 공법주택법에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들어본 적 있죠? 주택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증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나오는 게 입주자 저축증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청약? 통장이죠.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요즘 요거 보기 힘든데 회사채거든요. 근데 나중에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회사채예요. 그래서 이거 증서고요. 또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 전부 다 증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실무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딱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딱지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얘기예요. 갑이 1순위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통장을 을한테 파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래 소개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아가 이런 딱지를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사서 팔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증서, 중개, 매매업,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증서의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우리 이거 이미 하나 넘어왔어요. 아파트 분양권은 중개대상 무리였죠? 무리였고, 이건 증서가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상가 분양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 분양계약서를 갑과 을이 사고 팔았는데 이게 증서냐의 문제가 됐어요. 상가 분양계약서는 이건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이다. 매매계약서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증서 아니라는 거 이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증서, 중개, 매매업 5번째 금쟁이. 여기서부터는 지금 3년짜리 지역사유들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원장님이 여기 손에다가 침 묻히는 이유를 알겠네. 이 교실이 건조해. 이게 여기 책장이 넘어가질 않는데 이게 침 묻혀갖고 넘기신다면서요. 아니면 골무를 하나 끼고 들어오기. 자,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225쪽에 직접거래 쌍방대로 갑니다. 아주 잘 묻는 내용인데 이거 직접거래 쌍방대리. 자, 그럼 6번째 금지행이에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 직접거래 밑줄이죠. 다음에 거래량사 쌍방을 대리하는 게 쌍방을 대리의 밑줄이고요. 직자의 동그라미. 직자. 그럼 직접거래 쌍방대리 둘 다 금지되어 있는데 이 직접거래 개념은 이거거든요. 중개를 의뢰한 자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개를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 의뢰인인 자와 중개 대상 물이에요. 중개 대상 물에 대하여 우리 개공등께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거래예요. 이게. 그럼 이 거래의 범위에는 중개 대상 물에 관하여 의뢰인과 매매를 했다든가 교환을 했다든가 임대차를 했다든가 저당권 설정에 지역권 설정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어요. 등등등 다 포함이죠. 그럼 의뢰인이 내놓은 부동산을 개공이 매수했다? 직접거래죠. 개공이 의뢰인에게 자기 아파트를 세를 놨다? 직접거래다. 그러니까 의뢰인과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의뢰인과 거래한 게 중개대상 물이어야 되겠죠. 그럼 자동차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를 매수했다. 이건 직접거래?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한 번 해도 직접거래, 수십 번 해도 직접거래예요. 목적을 따지죠? 않아요. 실수요 목적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개공이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의뢰인이 전세를 내려온 거예요.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건 직접거래다. 목적 불문이에요. 다음에 유상무상을 따지지 않아요. 보수를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자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지만 이 의뢰인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과 거래했어요. 그러면 의뢰인의 대리인과 거래했다. 그럼 이자의 법률행위 효과는 의뢰인이 귀속되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거래가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뢰인은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도 포함되는 거죠. 이 정도 또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상가 건물 한 채를 우리 개공이 갖고 있어요. 1층에 중개사무소가 열었거든요. 2, 3, 4층은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사무실을 세를 얻고자 한다. 마침 3층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여주고 임대차 계약해요. 이게 직접거래 맞죠? 그래서 자기 소유의 상가 건물에 대하여 의뢰인자에게 세를 놨지 않습니까? 직접거래 맞아요. 이거 피해가라고 그랬죠? 어떻게 피해간다? 옆집 B한테 얻는 가면 되는 거죠? 네 의뢰인 해라 그러면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 판례가 다른 개업공유사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개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했거든요. 이건 직접거래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아주 잘 냅니다. 직접거래에서 아주 제일 잘 내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의 소개로 매도 매수하는 일은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판다, 세를 놓는다.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산다,
아니면 내가 세를 넣는다. 그럼 다른 계곡에 도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님만 단골이 있는 게 아니고 계공들끼리도 서로 단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 갖고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친한 중개업소들끼리 같이 이제 점심 먹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갖고 어쨌든 실무 가면 밥 먹는 게 참 일이죠, 이게. 밥 먹는 게 제일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에서 뭐 밥도 해 먹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이제 특히 이제 사장님도 여자분이고 실장님도 여자분이야. 물론 실장님은 대다수 이제 여성분들인데, 그래갖고 그 실장님들한테 설거지 시키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끔 가다가 실장님 구합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이거 설거지 절대 안 시킴. 이렇게 광고 내시는 분도 있어요. 집에서 설거지 안 하고 있는데 사무실 나와서 설거지 하는 거야. 그죠? 이 밥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데, 그래서 계공들끼리도 서로 단골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뭐 실무적으로 이 경우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경우에 도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손님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직접 거래 안 된다는 거. 이거 3년에 3천에 직접 거래가 걸리면 엄청 큽니다. 그래갖고 이거 손님이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브리핑을 해버려야 돼요. 이거 명의인이 내 거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손님하고 직접 계약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여기 B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B한테 가서 이제 계약서를 쓰고 이분한테 보수를 드리면 된다. 보수 줘야 된다는 얘기 꼭 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미리 합의 받으라고 그랬죠? 반띵. 이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되니까 다른 경우 도장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공이 자신의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았다. 그럼 이게 직접거래 맞죠? 자신의 명의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세를 얻었다. 직접거래 맞죠? 그럼 배우자 명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배우자 명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배우자 명의로 한 사건에 대해서 이거 직접거래 판단했어요. 직접거래 판단했는데, 이게 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요, 전세 아파트였거든요.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가는 임차인한테 이거 빼줘야 되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급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빼달라. 근데 마침 우리 계공이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어요. 계공이 처였습니다. 그러면 전세 계약을 해버리면 바로 지을거리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거예요. 남편 명의로 계약을 한 거죠. 계약을 했어요. 이것을 소개했지.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강의하면서 계속 배우자 명의로 한 경우는 직접거래가 아니다 라고 강의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이 배우자 명의로 하는 애는 직접거래가 아닙니다 라고 유권 해석을 했거든, 다. 이거를. 근데 이게 법원에 가갖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손님한테 이거 남편이란, 요 전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이 계곡의 남편이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보수도 받았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후회를 알았겠죠? 열받은 거지. 찔러버린 거지, 그냥. 그래갖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직접거래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돼갖고 이제 1심 판결, 직접거래다. 2심 판결, 직접거래다. 3심 대법원, 직접거래다. 1심, 2심, 3심에서 전부 다 직접거래 판단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우자 명의로 거래하면 직접거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요. 결국은 둘이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의 향유를 누가 하느냐를 따졌어요, 지금. 전세 계약을 한 이익의 향유를 처가 했다는 얘기죠. 같이 사니까. 그러니까 이익의 귀속 주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지로 봤을 때,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취지를 봤을 때 이건 직접거래로 봐야 된다 라고 판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배우자 명의로 거래해도 이건 직접거래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면 어떻게 될까?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직접거래 걸 예지가 있죠, 지금. 이런 경향을 보이면. 그래갖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나갔어요. 2심도 벌금, 2심은 250만 원 나갔지? 이거. 왜 250만 원인지 느낌 딱 오시죠? 1심은 500만 원대로 벌었어요. 그럼 이거
결격이죠. 결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심에서 이제 이걸 250만 원을 확정시켰죠. 그럼 250만 원은 결격이 아니죠? 벌금만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직접 거래 지금 해당된 거예요. 해당됐는데 이 거래 자체는 유효가요, 무효가요? 이 거래는 유효다. 그럼 직접 거래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죠. 단속 규정이죠. 뭔 말인지 아시죠? 이 직접 거래 금지 규정이 만약에 효력 규정이었다면 이거 무효라고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거래 자체는 유효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자기계약도 금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미리 한번 보고 합니다. 그럼 자기계약이란 말 민법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쌍방대리 자기계약 금지. 요거는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자기계약은 이거죠.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거래 상대방의 지위까지를 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자 거래 상대방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갑이 개업공사 A한테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중개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리권까지 수여했어요. 그럼 개공이 갑의 대리인이 된 거죠. 근데 물건 보아하니까 이 물건 싸고 좋습니다. 사버린 거죠. 이게 자기계약이죠. 대리인의 신분을 가진 자가 그 물건을 사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리인이면서 거래 상대방이 된 거예요. 그럼 민법상 자기계약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지금. 금하고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는 거죠, 자기계약이. 기억나요? 아니면 민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럼 자기계약은 민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우리는 무조건 금지행위죠, 이거. 결국은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을 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자기계약은 당연히 금지행위. 직직거래입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요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럼 직접거래 받고요. 이제 쌍방대리 금지입니다. 그럼 쌍방대리 금지인데 이건 뭐 쌍방대리는 개념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죠. 그래갖고 가불간의 거래를 우리 개업공사 A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약서를 쓰게 됐는데 갑자기 이거 격리당했대요. 못 나오시겠대. 대리권 수였습니다. 을 역시 격리당했대. 못 나오시겠대요. 그러면 대리권 수였어요. 양 당사자도 모두 정권을 위임받았죠. 그래갖고 혼자서 북치고 장치고 다 해버린 거예요. 이게 쌍방대리죠. 그러면 요 쌍방대리는 민법에서도 원칙적으로 금하지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고 있죠. 우리는 당사자의 동의 불문 금지행위예요.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 불문 금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쌍방을 대리하는 금지니까 일방으로부터만 대리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의뢰인과 계약을 해줍니다. 이건 상관이 없죠. 그럼 일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실무적으로 일방 대리 많이 하죠.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거 원룸 이런 일방 대리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약의 이행에 대한 쌍방 대리하는 거예요. 이행. 잔금의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를 쌍방 대리하는 겁니다.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다.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행에 대한 쌍방 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수업하는데 금요일이 아주 피크였죠. 피크. 그 전날 목요일 날 10시간을 수업했죠. 거의. 10시간을 수업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딱 출근했는데 이 오른쪽 코가 안 뚫리는 거야 내가. 근데 말을 하는데 내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내 자신이. 거기 또 원장님이 장난 아니거든요. 쉬는 시간에 딱 나왔거든요. 교수님 일로 와보세요. 코대. 신속 항원검사 했잖아요 또. 쉬는 시간에. 그래서 요즘 목소리 이상하면 웬만하면 쉬어야 되죠.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갖고 나도 이제 항원검사 해갖고 나오면은 잘 됐다. 가서 쉬어버리자. 그냥. 그랬는데, 음상 나와가지고. 근데 나는 뭐 걸릴 일이 없지 뭐. 내가 어딜 나가기래? 지금 완전히 가만히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자, 그래서 쌍방대리 금지 여기까지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아주 잘못 씁니다. 꼭 이해해 주셔야 되고. 자, 이제 7번째 금지가 나죠. 탈세를 목적으로 투기주장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조문이 실려 있죠. 자, 거기 7호. 228쪽에 지금 그 7호를 보시면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했어요.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밑줄이에요. 미등기 부동산이죠, 지금. 그럼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전매 등 권리의 변동에 제한된 부동산. 그래서 권리의 변동에 제한된 부동산. 밑줄이에요. 이것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 투기를 조장해 밑줄 그시고 투자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투기 조장을 봤는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투기 조장의 유형은 그 두 가지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미등기 부동산이죠, 이거. 이것의 전매를 중개했다. 그러면 투기조장으로 가고 두 번째 금지행위는 투기조장의 두 번째는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한 거예요. 그럼 탈세 목적 미등기 부동산 전매 중개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갑으로부터 을이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이걸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취득세 내기 싫어서. 그래갖고 병한테 팔아치우는 거예요. 이 거래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하기를 10억에 매수했는데 팔기는 9억 8천에 판 거예요, 지금. 2천만 원 손해봤죠, 지금? 그럼 이자가 미등기 전매 행위자가 전매 차익을 못 얻으면 이거 금지행위에서 피해 가느냐? 이 차익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우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이자의 전매 차익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아주 잘 묻습니다.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럼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도 이를 소개한 개공은 투기조장이라는 얘기죠. 이 얘기고.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대표적인 게 이거죠.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 분양권. 우리 인천에도 지금 이 전매 분양권 아예 금지시켰죠, 지금?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로 묶인 지역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인천도. 그래서 여기, 우리 서구도 묶였죠, 지금? 남동구, 연수구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이죠. 그래서 이것의 전매를 중개했다. 그럼 투기조장으로 처벌합니다. 전매 금지된 분양권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이거는 나중에 꼭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절대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은 전매 금지된 분양권 전매 중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그 절친이고 뭐 고등학교 동창이고 아주 친한 사람인데 돈에는 장사가 없죠. 이게 돈이 개입되면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거는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걸리면 3년에 3천이에요. 엄청 커요. 이건 우리법 위반에도 걸리고 주택법 위반에도 걸려요, 이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매 금지된 분양권 전매 중개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분양권은 피가 전문 붙어 있잖아요. 피가. 그러니까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인데 명의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가지고 뭐 서류 이만큼 꾸며갖고 써요. 나중에 뭐 권리 포기각서 쓰고 막 난리쳐, 이거. 근데 이거 다 무효거든, 원래. 다 무효인데 그 시세 처음에 매매할 때, 전매 금지된 분양권을 매매할 때는 피가 1억이었어요. 근데 명의 변경이 이제 풀리는 거야. 명의 변경 가능한 시점에 갔더니 이게 나중에 피가 3억으로 올라 있는 거예요. 인천에 물론 그럴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럼 이거 판 사람이 배 아픈 거죠, 이제. 근데 거꾸로 명의 변경 시점에 갔더니 이게 피가 뚝 떨어져갖고 이제 3천이에요. 그럼 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항상 문제가 되니까 웬만하면은 중개를 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이 정도.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투기 주장이었습니다. 기존의 금지행위가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인데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지행위를 무려 7가지를 추가했어요, 지금. 7가지를. 그래서 요거는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